예, 물질 모델링 방법론 중세 이후 건축 사조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건축의 역사는, 그러니까 사조의 변화는 객체에 대한 변화다.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는 자연물이 주로 객체였고, 청동기, 철기 시대, 그 고대 건축을 대표하는 그 이집트, 그 당시에는 이제 인간을 닮은 신, 그리고 이데아, 이런 것들이 객체였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건축, 그리스 시대, 로마 초기, 그리고 인간적인 왕이 이제 신하고 교류하는, 그래서 왕과 신이 같이 나타나는 건축의 양상, 예술 작품에서도 이 왕과 신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 건축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이제 신이 지배하는 거의 천년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리고 이제 중세 그 후반기로 들어오면서 인간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그 르네상스 시기를 맞아서 인간의 이성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예술이 발달하며 건축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근세 건축은 신과 인간이 다시 만나는, 근데 그 고대 건축에서의 인간을 닮은 신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예술 사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욕망, 그리고 인간의 감정, 그리고 이제 근대 건축에 들어오면 감각, 인상, 감성이죠. 인간의 감성, 그리고 지성, 그리고 이제 인간의 편리성을 따지는 기능적인 측면들이 강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건축에 반영이 되고, 현대 건축에 들어오면은 이제 인간의 내면 세계, 그래서 추상, 그리고 기능, 상상, 이런 것들이 건축의 그 객체가 되는 그런 변화를 거쳐오면서 현대 건축은 인간 내면 세계가 표출되는 그런 건축 사조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중세의 시작은 이제 동로마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에 건국되면서 비잔틴 문화가 시작되죠. 그래서 비잔틴 건축의 대표라고 하면은 소피아 대성당, 아주 대표적인 건축물이죠. 사실 이 비잔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문화가 주를 이루지만, 여기에 동방세계,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의 요소도 가미되고, 동방 문물들이 이제 교류되면서 이 기독교 신앙과 각 부족들의 민족 신앙,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거기에 그리스 문명까지 추가되는 아주 복잡한 그 문화, 어찌 보면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설계한 사람은 안티미우스와 이시도루스라고 하는 건축가고요. 당연히 이 당시의 건축물들은 신의 그 지혜로움, 그리고 성스러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경향이 강했고, 이런 건축물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이제 그리스 로마 교회나 이슬람 성전 등이 모델이 됐겠죠. 이때는 이제 그 매체가, 그 물질 모델링의 매체가 되게
대리석이나 이제 벽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세의 그 중간 시기, 그러니까 한 700년대, 800년대 이 당시 이게 이제 한 1200년대까지 계속되죠. 그 당시의 건축을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로마네스크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피사의 사탑 그리고 피사의 궁전, 이게 같이 있죠. 이 피사의 사탑은 부스게티스하고 레이놀두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이 중시되던 사회이기 때문에 신의 위대성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객체로는 이제 로마 성당이나 성전 등이 모델이 됐고, 이때 사용된 재료도 이제 대리석이나 벽돌이 주를 이루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고딕 건축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고딕이라는 말이 그 고트족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뭐 이런 건축물이 등장하던 때 고딕 건축이라는 말은 없었고, 후세에 예술 평론가들이 이제 그 로마의 그 균형, 그 조화, 이런 절제, 뭐 이런 아름다움들이 사라지고 이게 마치 그 야만족들의 이상한 풍조가 이제 건축에 들어왔다 해서 비아냥거리는 그 의미로 고딕 건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회화 다 마찬가지죠. 그 고딕 건축의 특징은 좀 뾰족뾰족한 첨탑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건 이제 그 하늘을 향한 어떤 인간의 욕망의 표출,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건축은 육중하고 뭔가 이렇게 지상 세계의 어떤 권위적인 면,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됐다면, 고딕 건축은 이제 가볍고 뭔가 날쌔고 그 하늘을 찌르는 듯한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표출하려고 하는 측면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이제 노틀담 성당. 이 건물은 이제 드실리 주교가 그 역점적으로 벌인 사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는 이제 신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그래서 신 중심이 아니라 신을 향한 인간의 욕망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로마네스크 건축과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객체는 이제 그 이전에 신전이나 탑, 그리고 인간의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건축의 객체가 됐겠죠. 또 하나의 이제 고딕 건축의 예로는 이제 아미엥 대성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고딕 건축의 로마네스크 건축에 비해서는 되게 날렵하죠. 그리고 가볍고 하늘로 향하는 듯한 이런 인간의 욕망이 잘 표출된 그런 건물이라고 합니다. 조금 화려해졌죠. 그 이전의 건물보다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이 많이 가미될수록 건물은 화려해집니다. 밀라노 대성당도 이제 고딕 건축의 대표적인 건축물인데요. 이것도 아주 한눈에 알 수 있겠죠. 이제 하늘을 찌르는 듯한 그런 첨탑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많이 화려해졌죠. 그래서 그 아주 경건하고 육중한 로마네스크 건축에 비하면은 아주 날렵하죠. 그래서 이 객체가 변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이 더 가미되면서 건물이 이제
날렵하고 화려해지고 가벼워집니다. 르네상스라는 말 자체가 그 고전 로마의 옛 모습을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로마 초기 시기죠. 그 시기에 그 비례와 균형, 조화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던 기하학적 어떤 아름다움 이런 거를 다시 살리고자 하는 건축이라서 그 어찌 보면 복고풍의 이제 그 냄새가 나는 그런 건축 사조라고 할 수 있죠. 이거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이제 플로렌스 성당, 피렌체라고도 하죠. 피렌체 성당. 이 성당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델 피오레 성당이라고도 합니다. 피렌체에 있죠. 주체는 이제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아주 이 당시에 르네상스 건축을 대표하는 아주 건축의 거장이죠. 브루넬리스키. 의도는 이제 인간의 합리성, 그 이성이 다시 중시되는 그런 시기라서 조화와 균형의 미. 이게 원래 로마 건축, 그리스 특히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의 특징이었죠. 그 당시에 뭐 회화, 그 다음에 공예품, 조각 다 비슷하죠. 그런 것들이 다시 복고풍으로 이제 살아나면서 그러니까 객체는 기존의 성당과 인간의 어떤 합리성, 이성 이런 것들이 이제 르네상스 건축의 주요한 모티브였습니다. 또 그 르네상스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메디치 궁전. 이 건물을 이제 미켈로쪼라고 하는 브루넬리스키의 제자 그 건축가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의 의도도 조화와 균형 그리고 질서와 비례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건물을 자세히 이렇게 그 기단부, 그러니까 1층 아래 측면을 보면은 그 돌들이 이렇게 맨질맨질하지 않고 쭉 거칠죠. 이런 것이 이제 어떤 메디치가의 강인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 신적인 측면은 많이 사라지고 인간의 이성적인 측면이 그 강조되는 그런 건축 그 성향을 볼 수 있어요. 객체는 이제 로마 건축물들과 그러니까 로마의 복귀를 원했던 게 르네상스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건축물들이 모델이 됐고 거기에 인간의 이성이 가미된 그런 건축물들이 이제 르네상스 건축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이제 루첼라의 저택. 이게 그러니까 벌써 이게 신전이나 궁전 이런 거로부터 어떤 개인의 그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귀족의 부와 권력을 표현하려고 했던 의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알베르티라고 하는 르네상스 건축의 이제 3대 거장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저택을 질 때는 신전이나 궁전 뭐 이런 것들이 모델이 됐겠죠. 그래서 그 이전 시대의 궁전이나 로마 원형극장 이런 것들에서 그 모티브를 따왔고 여기에 이게 인간의 이성 이런 것이 가미돼서 건축물들이 인간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강조가 되면 이제 바로크 건축이 등장하죠. 바로크 건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는 성 베드로 광장입니다.
이 광장은 잔 로렌츠 베르닌이라고 하는 아주 그 한 1600년대, 700년대 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건축가죠. 베르닌이라고 하는 이 당시 바로크 건축의 의도는 이제 역동성. 그래서 뭐 조화, 균형 이런 거를 오히려 약간 벗어나서 균형을 깨더라도 뭔가 이렇게 다이내믹한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규모를 거대하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축하하고 기념하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성취, 업적 이런 것들을 기리는 건축물들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주의, 그러니까 왕정의 강력하고 절대적인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렬한 인상, 감동을 그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극적 효과를 추구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건축이 이루어졌고, 이 성베드로 광장의 모델이 됐던 것은 산탄드레아 알 퀴리날레 성당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모티브를 얻어온 거죠. 또 다른 그 바로크 건축의 사례가 이제 베르사유 궁전. 이건 뭐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되게 유명한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루이 14세가 한참 그 권력을 장악하던 시기에 이제 설계돼서 건축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 워낙 큰 건축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설계는 이제 르보라고 하는 설계자가 맡았고요. 정원 설계는 르 노트르라고 하는 건축가가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실내 장식은 또 찰스 르 브랭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또 이제 실내 장식을 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왕권의 그 강력함을 과시하려고 했겠죠. 이 베르사유 궁전의 원래 그 객체, 그 원래 모델이 보르 비콤트의 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요, 인간의 욕망이 많이 투여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바로크 건축의 또 하나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오스트리아 그 지금 비엔나에 가면 이제 벨베데레 궁전이라고, 이게 관광 코스에 꼭 들어가죠. 들어가 보면 아주 화려하고, 이거는 이제 궁전이라고는 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자라고 하는 오이겐 공자. 그러니까 장군이죠. 그러니까 왕가에서 탄생한 그 아마 합스부르크 왕가 여러 그 왕들을 보필하면서 혁혁한 그 전공을 세운 그 오이겐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정도 궁을 질 정도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겠죠. 터키 전쟁을 승리해서 그걸 기념해서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여기에 가면 이제 그 다양한 예술품들도 구경할 수 있고, 그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 벨베데레 궁전은 그 베르사유 궁전을 객체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전 궁전을 떠나서 이제 개인도 이런 거대한 건축물을 질 수 있는 정도로 점점 인간적인 측면, 신적인 측면보다도 인간적인 측면이 점점 드러나는 그런 건축 사조의 변화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바로크 건축의 이제 이거는 그 건축가의 관점에 따라 이제 바로크 건축물의 그 대표 사례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이 로코코 건축 사례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시기에 건축된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칼 6세가 건축가 요한 피셔폰 에를라흐라고 하는 건축가에게 명령을 해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건축물을 지게 된 동기는 그 흑사병, 유명하죠. 중세에 그 흑사병이 퇴치되고 이제 안정을 되찾은 것을 기념해서 이렇게 그 왕조가 이제 다시 번성하게 된 것을 이제 기념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여기 양쪽에 그 두 개 기둥이 있죠. 요게 이제 원래 이 모티브는 이제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이라고 하는 기존의 건축물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 포르티코 이런 그 건축물의 전면 구조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건축물들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전승을 기념하듯이 뭐 그 무사히 흑사병에서 이제 그 탈출한 것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왕의 어떤 권위를 또 표현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측면이 훨씬 강조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제 그 뒤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 바로크 건축 이후에 이어지는 보다 인간의 어떤 감정을 더 표현하려고 했던 욕망 이런 거를 표현하려고 했던 건축 그 풍조가 이제 로코코 건축이죠. 이건 이제 마이올리카 하우스라니까 그야말로 어떤 돈 많은 갑부가 이런 건물을 이제 짓기 시작한 겁니다.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그 오토 바그너라고 하는 아주 그 건축의 거장이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이 건물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약간 이렇게 황금 같은 게 붙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것도 이 오토 바그너가 설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벌써 신적인 어떤 위대함, 뭐 존엄, 뭐 이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개인의 욕망이나 화려함 그리고 실용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제 로코코 건축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객체는 그 이전 시대에 이제 건물들이 객체가 됐을 것이고, 이제 특이한 것이 여기 이제 뭐 건물 외벽에 아름다운 그 장미꽃 그 무늬가 있죠, 장식. 이게 이제 마이올리카 그 도자기로 만든 타일. 이걸로 붙여서 이런 그 멋진 외벽을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화려함의 어찌 보면 극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옆에 있는 건물, 그러니까 이 건물이 이제 메달리온 하우스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마이올리카는 이제 이 건축 재료에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고, 그러니까 마이올리카 자기 타일, 마이올리카 타일의 이름을 해서 이제 마이올리카 하우스라는 이름을 만들었고, 이 메달리온은 이 건축주의 그 유명한 그 부자 가문이겠죠. 그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뭐 건축 그 의도나 객체 이런 거는 다 유사하죠. 주체도 같은 사람이고. 로코코 건축의 이제 또 다른 사례로 그 쌍수시 건축 건물, 쌍수시 궁전이라고 하는데, 이 쌍수시 건물은 이제 프리드리 2세가 자기가 이제 편안히 걱정 없이 머물 수 있는 어떤 개인 공간을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덤도 상당히 초라하게 뭐 이렇게 표지석 하나만 있고 오히려 그 옆에 그 개 무덤 뭐 9마리인가요? 그 개를 옆에다 쭉 묻어놔서 자기가 그냥 편하게 동물들하고 지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그 표출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이제는 뭐 그 왕의 권위, 신의 어떤 존엄성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개인의 어떤 그 내면 세계 욕망 이런 것들의 이제 주요 객체가 되는 그런 건물의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사이유 궁전에서 이제 모티브는 얻었다고 해요. 이 상수시 궁전은 독일 포츠담 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츠담 선은 잘 알죠? 그리고 이제 현대 건축으로 넘어오기 이전에 과도기 건축 시기가 도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화나 그 조각 그리고 음악, 뭐 미술 이런 각 그 예술 분야에서 이 시기가 이제 신고전주의 시대, 또 낭만주의 시대 이런 것들이 전개되던 시절이죠. 뭐 인상파, 화가, 그러니까 회화 쪽에서는 인상파, 화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런 시기의 건축은 좀 과거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인간적인 어떤 내부 세계 이런 거를 그리고자 했던 그거와 비슷한 것이 이제 건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 건축은 그리스 로마의 건축을 재현하고자 했고 어떤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해서 균형과 조화의 미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위에 파리 팡테온 박물관이라든가 런던 잉글랜드 은행 그리고 런던의 버킹엄 궁전 이런 것들이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건축물들이고요. 그 밑에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이라든가 베를린 성당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물인데 이거는 다시 인간의 어떤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측면들이 드러나죠. 그래서 고딕 건축을 제안을 한 거고요. 민족주의나 이제 도덕주의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어떤 그 명확하게 그 이전의 건축물들과 이렇게 구분되기보다는 그 이전의 건축 사조를 다시 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면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근대 건축이 시작돼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를 이제 근대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들의 그 전형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은 아직도 완공되지는 않은 계속 건축을 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물인데 어찌 보면 그 뭐랄까요 미래 세계 그 우주에 건설될 듯한 그런 형상을 좀 갖추고 있죠.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설계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가우디는 이미 사망을 했죠. 이 건축물은 아직도 계속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6년경에 이제 완공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대단한 건물이죠. 1882년에 설계가 돼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 사람들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장기적인 안목은 참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그 근대 건축의 대표적인 그 사례라고 하는 게 루이스 설리반이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오디토리움이라는 그 건물입니다. 이게 이제 시카고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루이스 설리반은 이제 시카고 건축 그 학파의 그 대표격인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그 건축학 개론 뭐 이런 데서 흔히 그 인용되는 이 루이스 설리반의 말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그러니까 그 건축의 그 모양이라는 것, 형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어떤 용도로 그 건물을 쓰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순전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건물의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신전이나 궁전이나 이런 그 고대 중세의 신중심 어떤 완전한 이데아의 세계를 표방했던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건축물과는 달리 그야말로 인간의 편리성 그거를 대표하는 게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구현하려면은 이제 그것이 형태를 결정한다는 거죠. 건물의 모양을 결정한다. 이게 이제 현대 건축, 근대 건축의 어찌 보면 모토가 된 그런 말인데 이것이 이제 현대 건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근대 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르꼬르부지에 프랑스의 이제 건축가죠.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뭐 대부분의 학교 건물, 이 시멘트 철근이 들어가 있는 시멘트 건물을 처음으로 그 하나의 엄연한 건축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만든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양반이 이제 현대 건축의 5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건축의 이론을 완성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건물을 보면서 이게 사보아라고 하는 어떤 돈 많은 사람이겠죠. 이 사람이 르꼬르부지에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도 있고요. 이 건물이 보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건물을 이제 보면서 한번 이 현대 건축의 5원칙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 필로티. 그 요즘에 왜 필로티 공법이라고 그 1층에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2층부터 건물을 사용하는 그런 그 건축의 원형이 르꼬르부지에가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인 필로티로 무게를 지탱하고 건축 구조의 대부분을 땅에서 들어 올려서 지표면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만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그 건물 보면 알겠죠? 이렇게 그 시멘트 기둥들이 쭉 돌아가면서 있고 그 지표면 공간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가가 원하는 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조 기능을 갖지 않는 벽체로 자유로운 인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인면이라는 게 이제 파사드라고 건축 그 용어인데 이게 그 왜 건축물에 우리가 들어가면 처음에 입구 그 양쪽 벽면이 이 건물의 어떤 인상을 좌우하죠.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이 건물 안에 뭐가 있을 거라는 게 이렇게 짐작이 될 정도로 건축의 어떤 구조나 내부 기능 이런 것들이 거기에 표현이 되죠. 그 파사드라고 하는 뭐 정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의 정면. 이게 벽면을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이 벽면을 자유롭게 건축가가 마음대로 그러니까 붙였다 띄었다 그 구조 변경을 할 수 있고 그런 건축 구조물을 이 르꼬르부지에가 처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광 효과가 좋은 길고 낮은 띠유리창. 지금 뭐 학교 건물이라든가 뭐 사무실 공간, 빌딩들 대부분 이런 구조죠. 채광 효과가 좋은 길고 낮은 띠유리창. 이거를 처음 제시한.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 뭐 유리라든가 이런
그 철근이라든가 뭐 알루미늄 이런 소재들이 건축 소재들이 기술적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고대 건축이나 중세 건축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런 걸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건축의 원칙을 세울 수가 없었겠죠. 네 번째는 지지벽이 필요 없이 바깥 공간이 방들로 자유롭게 배열된 열린 평면을 만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2층에 벽을 미리 다 쌓아놓은 게 아니라 언제든지 벽체를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안에 내부 구조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그러죠. 그 지지벽이에요. 그런 거는 꼭 필요한 곳만 만들고 대부분의 벽들은 그 털어내고 다시 다른 데다 쌓아도 되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하도록 그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되게 혁명적이죠. 이 당시 이 사람은 1800년대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건물이 서기 전에 있던 녹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옥상 위에 옥상 정원을 만든다.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아파트나 그 건물 옥상에 이렇게 녹지 공간들을 마련하는 게 유행이죠. 이때 이미 1800년대에 이미 르꼬르부지에는 건물 옥상을 이 건물을 짓느라고 그 없어진 녹지 공간을 다시 그 옥상에다가 살리자 이런 취지의 건축 원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보아 저택 이 모델은 의도가 이제 공간의 어떤 자유로움 그리고 생활의 편의 그리고 또 생태계를 보존한다고 하는 다양한 그런 의도가 이제 여기에 가미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델링 관점에서 볼 때 시각에 의존하는 조형 그게 이제 건축이죠. 뭐 조각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에 의존하는데 여기에 촉각과 청각과 같은 어떤 감각, 다른 감각, 인간의 다른 감각들도 이 건축물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려고 했던 것이 이 르꼬르부지에라고 하는 근대 건축가의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게 그 혁신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추구했던 대단한 건축가입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그 건축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을 다 둘러보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소피아 대성당이나 그 이슬람 국가들의 그 모스크 그리고 이제 파르테논 신전 이런 그 고대 건축, 중세 건축을 보고 거기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이런 현대 건축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연 대표적인 건축가가 르꼬르부지에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입니다. 근대 건축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대표적인 건물이죠. 그리고 이제 50년대 이후에 이제 우리 그 건축을 이제 현대 건축이라고 하는데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건축 기법들이 등장을 하고 그 표현하고자 하는 그 객체도 인간의 내면 세계가 이제 표출이 됩니다. 이제 일본 작가 단기 겐조가 설계한 도쿄의 이제 성모 마리아 대성당의 모습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자유롭게 상상해도 됩니다. 나는 마치 그 우주선이 발사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대한 그 날개를 가진 새가 하늘로 이렇게 뛰어 오르려고 하는 날아오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건축의 특징은 그 관찰자, 관객이 알아서 상상하고 추측하는 그게 의도인 거예요. 그 건축 설계자들의. 그리고 기존의 이제 그 전통적인 관념을 이렇게 부수는 그런 새로운 그 상상력을 발현한 어떤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이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한 자기가 사는 집이래요. 그 뉴욕 근교에 있는 글라스 하우스인데 벽이 없어요. 그죠? 건물이 그냥 유리가 그냥 벽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어떤 그 칸막이 벽도 없죠. 그래서 자연 속에 그냥 일부가 되어 있는 듯한 그 인간의 삶 자체가 건축물이 두꺼울수록 자연과 이렇게 괴리가 되죠. 근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살 수는 없잖아요. 원시인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자연에 가장 가깝게 사는 거는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유리로 분리된 그런 공간 속에 살고자 하는 어떤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한 게 아닐까. 하여튼 내면 세계, 인간의 내면 세계가 이제 현대 건축에서는 주요 그 객체로 등장을 합니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이 그림 많이 봤을 거예요. 공연을 못 봤지만 겉에는 저도 가봤는데 이 덴마크의 건축가 그 예른 우손, 좀 이게 우리 영어도 아니고 우리말도 아니라서 좀 발음하기 힘든데 예른 우손이라고 그 인터넷 위키피디아에는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예른 우손이라고 하는 덴마크 건축가인데 이 사람이 이 건물의 그 모티브, 이제 객체가 된 게 오렌지 껍질을 까다가 이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조개 껍질처럼 돼 있는 그 날개들 있죠, 지붕들을 전부 해체해서 다시 복구를 하면 이게 구면, 그러니까 오렌지 원래 형태를 다시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 껍질에서도 건축물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현대 건축의 아주 대표적인 건물이고요. 이렇게 그 중세 이후 그리고 근대, 현대까지 건축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각 건축물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혹시 여기서 봤던 건축물이나 건축가 이름이 어디 등장을 하면 이런 것이 어느 시대의 대표적인 건물이었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모델링 이론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모델링의 객체의 변화에 따라서 건축의 사조가 변화했다고 하는 측면만 이해하면 여러분은 충분히 이 강의를 듣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물질 모델링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